잘 부탁드릴게요. 켜져 있고 여러분 괜찮아요? 켜져 있는 거죠? 네, 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교감이라든가 서로 이야기하는 표정을 볼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데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말하고 더 열심히 생각하고 더 많이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난민화되는 삶이라는 책이 나온 것을 기념해서 근데 사실은 이것은 책에 대한 기념이라기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이기를 바라면서 모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지금 네 분의 패널들이 나와 계시고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한 공간에 모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스크를 뺄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마스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난민화되는 삶이라는 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오늘 패널에 나와 계신 분들 소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천천히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짧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길다고도 할 수 있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난민 현장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고민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난민화되는 삶이라는 책의 이름은 정말 마지막에 그 누구도 의의를 달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익어왔었던 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는 네 분이 패널로 필자분 중에 네 분이 패널로 나와주셨지만 사실은 필자로 참여하셨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필자로 참여하진 않으셨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함께해 주셨던 분들이 있고 또 글이 아니라 이미지나 여러 가지 형태로 활동과 이미지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도 마련해 주신 갈무리 출판사의 여러 그 출판 노동자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지만 함께 있는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래서 공통장이라는 것이 그리고 공론장이라는 것이 늘 만들어지지만 그 바깥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집단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난민, 장소, 부딪히는 말들인데요. 이 난민 현장이라는 프로젝트 팀이 시작된 것은 사실 2018년 6월에 예멘 난민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런 상황으로부터입니다. 그때 사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할 수가 없다. 전과목해야 된다. 우리가 전과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지금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토론하는 시간에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게 됐었던 것은 한국에 없었던 일이 아니지만 새롭게 대두한 난민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그것이 말해주는 수많은 관계성들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우리의 삶과 그것이 그 난민이라는 것을 둘러싼 그 존재의 그 몸이 놓여있는 방식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닿아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가슴이 아팠었던 것은 약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대립시키거나 혹은 서로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소수자와 소수자를 대립시키는 방식의 포퓰리즘이 일종의 혐오의 방식을 띠고 퍼져나갔었던 시기이기도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물음은 굉장히 절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과목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에게 첫 번째 화두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2부에 있는 내용들, 위안부, 국민국가 각계 위안부의 문제, 그리고 병역 거부자의 문제, 그리고 동물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난민하고 겹쳐지는 지점도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표현의 문제, 그리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 독일에서의 점거된 공간에서의 그 난민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2부에서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종의 무슨 컬렉션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난민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왔었던 것들과의 그 부딪힘 안에서 계속해서 사고하지 않으면 이슈화될 수도 있고 한 번에 지나가는 유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각각의 놓여있는 몸의 자리에서 어떻게 전 과목을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 그게 나의 삶의 문제랑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게 첫 번째 화두였습니다. 두 번째는 책의 2부와 관련, 3부와 관련이 되는데요. 제가 화면 공유로 책 이렇게 목차를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PPT도 굉장히 많이 보여드릴 거라서. 근데 3부는 티체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티체인이라는 것은 미국하고 일본에서 베트남 반전 운동이 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대학이 열었지만 그것이 대학에서 학생들과 교수와 시민들과 그런 자리들이 사실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밤새도록 토론하고 우리의 문제로 멀리 있는 문제지만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회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선생과 제자라든가 연구자와 활동가 혹은 연구자가 아닌 사람들 이런 것들의 경계들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얘기했었던 공통작을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활기와 정말 작고 일본에서는 특히 이제 작은 모임들에도 티칭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런 공간, 그 공간을 북적도 서양 동양 이런 말이 아니라 북적도 그 무엇도 없는 그 특이한 어떤 그 순간이라는 것을 그 장소의 운명이라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공간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 안에서 구현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이 그 내용들이 책의 3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3부에는 처음에 있었던 티치는 어떻게 난민의 문제가 그 당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라든가 성소수자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과 장애의 문제라든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고 그때 키워드는 인종주의였습니다. 두 번째에서 우리가 했었던 일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아디라는 단체를. 그래서 그 아디엘 단체를 통해서 저 멀리 있지만 로힝야 난민의 문제, 저 멀리 있는 문제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저 멀리 있는 난민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힝야 난민 이야기가 두 번째 티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화두가 하나 있어요. 난민들을 직접 만나서 증언을 듣는 것의 문제와 그렇지 않은 것의 문제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또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통이 일종의 고통을 그저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재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티칭에서는 한국 사회와 난민을 만들어내는 그 전쟁, 그리고 전쟁에 무기를 대는 한국 사회의 기업과 정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깊이 보면서 우리의 가해자로서의 어쩌면 위치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식으로 난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서 만들어진 글들이 책의 3부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책의 일부에 있는 내용과 다 있는데요. 그래서 난민을 직접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 없는가라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티칭이라는 공통장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발표자들의 발표 시간만큼 토론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이 그 토론의 순간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실 이 책을 만들어 주셨던 건 그 순간순간의 그 활기와 열기였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책을 만들려고 생각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어떤 기록, 현세에 대한 아카이빙이자 동시에 어떤 역사에 대한 아카이빙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만약에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순간들이 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무거운 주제들이 우리에게 남았지요. 재현과 표현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난민이란 정말 무엇이고 무엇이 난민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증언을 어떻게 듣고 또 전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만났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이면서 또 하나의 접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많은 장소들과 그리고 그 장소들에서 우리가 느낀 한계와 접점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그 안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말들을 어떻게 지금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의 문제와 연결시킬까라는 그 고민을 통해서 책에서 보여주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먼저 1, 2분 정도인데요. 두 가지 정도를 조금 얘기하면서 나중에 토론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수많은 난민분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자 난민 네트워크라는 곳에 들어가면 그분들에 대한 그 이야기, 그분들이 보내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부를 받는데, 모금을 받는데 그게 오늘까지입니다. 모금액이 조금 모자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페이스북에 소수자 난민 네트워크 들어가서 난민분들이 직접 보내신 이야기도 좀 읽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기억에 남는 한마디 말을 들려드리면 나는 두렵지 않은 삶을 찾아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렵지 않는 삶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팬데믹 상황 안에서 로힝야 난민 캠프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김희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보더라도 난민화된 삶은 난민도 난민화된 삶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일자리를 계속해서 잃고 있는 지금 우리의 문제이면 그렇다고 해서 난민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도 점점 더 난민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삶도 점점 더 난민화되어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여성의 문제와 청년의 문제와 장애의 문제와 동물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하는 그 부딪히는 말들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책에 대한 리뷰랄까 설명을 드리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15분씩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제 마이크를 좀 저쪽으로 넘길 텐데요. 제일 처음에 발제를 해주실 분은 이 책의 2부에 민족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조선인 위안부, 그녀들의 귀향의 거부 혹은 실패라는 글을 쓰신 이지은 선생님입니다. 문화평론가이시고 한국문화연구자입니다. 최근에 그 일달라는 인터넷 여성 저널에 지속되어야 할 위안부 운동을 위하여라는 글을 쓰셨어요. 정말 그 지금 어려운 상황 안에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상황 안에서 쓰신 글이고 수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는데 그 글과의 연관성 안에서도 또 우리 책과의 접점 안에서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지은입니다. 잘 들리시죠? 제가 오늘 얘기할 부분은 제목이 민족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조선인 위안부, 그녀들의 귀향의 거부 혹은 실패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만 얘기 드리면요. 이제 91년 8월 14일 김옥순 님이 이렇게 증언을 하셔서 본격적인 최초의 공식적 증언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전부터 제가 이제 궁금하거나 혹은 좀 더 얘기하고 싶다 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91년 이전에는 어떤 증언이 있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망각된 역사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배봉기님의 증언도 사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고 노수봉님이나 배옥수님을 처음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91년 이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더불어 제가 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91년 이전에 최초의 증언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의 장을 만들었을까?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 이 지금 기자회견 장면인데요. 여기 윤정호 선생님도 계시고 김혁순 할머니 증언하시고 이 윤정호 선생님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증언의 자리를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배봉기님의 증언이나 노수복 배옥수님의 증언이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아니었어요. 다른 공부를 하면서 배봉기님도 알게 되었고 노수복님도 알게 되었고 배옥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잡지에서 얘기되는 것이나 이렇게 제가 보고 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이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난민 현장팀에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난민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 오자 배봉기, 노수복, 배옥수님의 공통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배봉기님은 오키나와에서 있다가 증언을 하게 되었고 노수복님은 태국에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배옥수님은 한국에 있긴 있었는데 월남에서 LST를 타고 월남 난민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91년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말하는 공식 증언, 최초의 공식 증언이라 일컬어지는 91년 증언 이전에 국가 바깥, 우리가 말하는 민족 국가 바깥에서 온 증언자라고 얘기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더 보이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누고 싶은 고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함께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계속 관심이 있었던 91년 이전에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을 들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위안부의 장을 만든 사람들을 보이게 하기, 그리고 민족 국가나 고향에 붙들린 서사. 그러니까 사실 조금 식상하긴 하지만 아직도 작동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족 순환사의 증인, 산증인 이렇게 얘기되는 민족 국가, 민족 역사 그런 것들로 회수되지 않는 생존자의 삶의 현장. 오키나와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고 이런 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더 소개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조금 저는 약간 고민이 있었던 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제 많은 얘기에서 트랜스내셔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초국적인 문제의식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보면 초국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과 일본 안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사실상 오키나와도 있고 태국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었고 베트남도 있고 한데 왜 한 일에 우리는 조금 부각되어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귀향이 거부되는 이분들이 그래서 한국의 소개 어떤 방식으로든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국의 소개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고향에 완전히 돌아와서 정착하는 그런 선언은 아닌 것이죠, 마감이. 그래서 귀향이 거부 혹은 실패되는 지점을 확대해서 지금 여기에 국가라는 어떤 공고한 이제 경계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분 잘 나온 사진을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저기 음소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배봉기님, 노수봉님, 배옥수님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이 삶을 다 나열을 해서 드릴 수는 없고 아주 간략하게만 이렇게 제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거기서 이탈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이탈하셔서 배봉기님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를 방황을 하시다가 정착하게 됐고 노수봉님은 말레이시아에서 실무살이를 하다가 태국에 갔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결혼하여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옥수님도 캄보디아를 거쳐서 사이공에 도착을 했는데 배옥수님이 좀 특이한 게 사이공에 있다가 월남 폐망을 맞으니까 당시 한국에서 보낸 LST 월남의 한국 유연고자들을 귀화시키는 그 LST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LST를 타고 한국에 입국한 건 75년인데 한국에 보도된 건 84년입니다. 이분들의 삶에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귀향이 거부되거나 실패되는 장면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제 이 분들이 어떻게 한국에 알려졌냐 보면은 배봉기님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직접 오신 건 아니었고요. 오키나와의 할머니라는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동아일보 사진을 제가 제시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는 가와타 후미코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75년에 일본에서 배봉기에 관한 기사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77년에 찾아가셨대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10년간 인터뷰를 해서 전기 형식으로 이런 책을 내셨고 그리고 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봉기님의 삶은 비교적 자세하게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이 이렇게 재현되는 방식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여기는 노스복님인 경우인데요. 노스복님은 이렇게 태국에 있다가 83년에 KBS 이상가족 찾기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지인의 얘기를 듣고 한번 가서 얘기해봐라.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 가서 가족을 찾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4년에 이렇게 TV로 상봉을 하게 됩니다. TV로 이제 이상가족 찾기 상봉을 하게 되고 그러자 이제 한국사에서 이슈가 되니까 대한항공에서 우리가 비행기값 내겠다, 광복해서 우리가 후원하겠다 하셔가지고 그 해 바로 이렇게 입국을 하셔서 방문을 하게 돼요. 방문을 하게 돼서 이렇게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진이 여기 보면 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 잡지에 많이 실리게 돼요. 84년에 이렇게 노수봉님이 이렇게 가족 상봉을 하고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위안부 문제, 정신대 문제, 이제 당신 정신대라고 불렀는데요. 그 위안부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레이디 경향 신문 광고인데요. 경향일보의 경향신문에 실린 광고였는데 뭐 이런 그래서 노수복 할머니로 인해서 화제가 된 우리 아픈 상처 정신대. 그래서 레이디 경향이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배옥수 할머니를 발굴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광고를 막 실고 실제 이제 기사에는 이렇게 여기 조금 잘렸는데 완전 특종 이런 식으로 기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5년에 당시에 와 있던 노수봉님, 배옥수님이 이제 보도가 이제 여성지에 보도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여성 잡지에서 보시면 84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거의 많은 여성 동화, 여성 중앙, 레이디 경향 여원이니까 거의 많은 여성 잡지에서 이렇게 위안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루는데 사실 재현의 이 챕터의 제목이 위안부의 증언은 들릴 수 있는가 혹은 말할 수 있는가인데 여성 잡지에서 재현하는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별로 이렇게 피해 사실을 부각하는 듯 하지만 외설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많이 재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이런 식으로 한국에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그 마지막은 어땠을까? 이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알려지고 우리 민족의 상처다, 살아있는 순환의 역사다 이런 수사를 동반되면서 재현되었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살았을까? 살펴보면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이 신문 기사는 90년 1월에 실린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맨 앞에서 이 타임라인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91년이 김학수님의 기자회견이면 그 전부터 사실상 이 얘기들은 계속해서 지금 윤정생이 위안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여론을 만들어 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에 장을 만들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90년 1월에 윤정호 선생님의 연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연재가 되었을 때 윤정호 선생님 원래 80년에도 한번 찾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갔는데 이제 배봉기님을 찾아가서 불렀는데 아무리 할머니라고 불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에 걸려있다. 오는 사람들마다 옛날에 어떻게 사는지 자꾸 물으니까 대인기피증이 안 걸릴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하면서 인간기피증에 걸려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못 만나고 이때 사진은 80년에 찍은 사진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배봉기님은 고향에 오진 않으셨는데요.
다만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가와타 후미코 님이 빨간 비와치이라는 책을 쓸 때 한번 그 책에 소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번 권했다고 해요. 고향을 함께 가자. 그랬더니 처음엔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와타 선생님이 혼자 배군기님의 고향을 갔죠. 고향을 가서 가족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망했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언니와 연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언니와 연락이 되었는데 언니는 농장에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살고 있었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열악한 상황, 여전히 가난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배봉선님이 이제 헤어질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동생 아는 사람 지인이라고 하니 따뜻하게는 맞아줬지만 동생을 만나러 일본까지 갈 여력도 없고, 그리고 배봉민님도 사실 이렇게 넉넉지 않고 여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동생 소식은 모르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 가왔다가 일본으로 돌아와서 배봉기 소식을 전했을 때 배봉기 역시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례만 고향까지 갔어도 언니는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배봉기님은 언니의 형편을 전해 들었을 때 참 자매의 삶을 가련한 태생 이런 말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위안부 공부를 하면서 봤던 장면 중에서 많이 슬픈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빈곤이라는 것으로 이 삶을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와타 후미코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돌아가서 봤더니 자기가 이제 가서 배봉기님의 언니를 찾았더니 50년 전에 소녀 봉기가 민며느리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살던 고용 조건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조건에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배봉기님은 고향의 소식은 들었을 때 고향을 가지는 않고 일부 거기 살던 곳에서 이제 영면하게 됩니다. 한편 노수몽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존 정대협이랑 많은 관계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활동도 같이 하셨는데 90년에 윤정호 선생님이 이렇게 요 기사를 다시 보면 좀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90년에 윤정호 선생님이 찾아갔을 때 본인을 노수복이라 아까 그 이산 가족 상봉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90년에 찾아갔을 때는 본인을 유유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여기서 이 기사에서는 유유타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윤종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고향 사람을 안 만나줄 수도 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안 만나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를 만나서 그런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를 하지 않고 찾아가요. 그래서 갔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수봉님이 마스이라는 일본 활동가에게 본인은 나쁘지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타이 사람, 중국 사람은 모두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필자 이제 윤종호 선생님한테 윤종호 선생님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배봉기님이랑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한 분은 이제 대인기피증에 걸렸고 한 분은 이렇게 그러면서 윤종호 선생님을 고향 사람이라고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더 못할 말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옥수님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그 난민 베르스티를 타고 한국으로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신문 여성지에서 실린 기사에는 배옥수님을 취재한 기사가 많았는데 근데 상관없이 여기 보면은 84년에 이런 기사가 실려요. 월남 난민,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룩보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월남 난민들이 보통이 남편이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 사람인데 이제 생계를 유지를 안 해주고 이제 다른 데로 갔고요. 이렇게 여성들이 모여 살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용산구의 유진여관에서 월남 난민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았대요. 여성들이 다 생계 부양자가 되어가지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부양하고 혹은 한국인 남편도 부양을 하고 근데 이 기사 안에서도 보면은 월남 청년은 만국의 한을 품고 있다고 하고 월남 아가씨들은 또 다르게 이제 다르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하냐? 그들의 국민성 때문, 민족성 때문이다. 게으른 그들의 민족성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젠더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차별적인 재현을 하는데 이 인터뷰 중에 한 분이 배옥수님이 등장을 해요. 여기 배옥수님이고 아들입니다. 그래서 배옥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뷰 안에 이런 증언을 하는데 이 부분이 참 같이 읽고 이 부분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다른 월남 여성들과 함께 사회공에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사회공에는 시어머니하고 시동생이 있다. 남편은 그냥 캄보디아에 남아있고 마음은 신나. 근데 여기서는 내가 한국인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들들이 괜히 여기 엄마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버지하고 눌러 살걸.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다 버리고 한국 왔는데 한국인을 인정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인터뷰에서도 배옥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월남 여자들은 한국인의 부인이라고 해서 한국인 인정을 받는데 나는 월남인의 처이기 때문에 월남인 취급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배옥수님은 월남인의 처를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기준으로 여성의 국적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옥수님 같은 경우는 조선 정신대 할머니로 기사화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월남인의 처로 기사화되기도 하는데 정신대 할머니라고 했을 때는 조선 사람 모두의 슬픔을 증언하는 사람이지만 후자로서는 비국민으로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배옥수님의 삶은 베트남의 조선 여자, 베트남에 남아있는 조선 여자 이의 삶과도 겹쳐 있고 그리고 한국의 베트남 난민 여성과도 겹쳐지면서 그러면서도 본인은 또 한국인인데 국가의 서운함을 표시하는 또 다른 장소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의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오키나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지에서 등장한 조선인 위안부의 삶은 어떤 국가, 한국이라는 이 서사로 회수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배옥수님은 베트남의 식구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현재는 또 한국에서는 베트남 난민 커뮤니티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노수봉님 같은 경우는 중국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태국에서 살았는데 또 그녀의 아들들은 태국 사람으로 자랐겠죠. 이런 삶의 현장들을 살펴보면 이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한국에 당연히 국한되지도 않고 한국과 일본 이런 문제 틀로는 조금 보기 어렵지 않은가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수봉님이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바르게 알린다는 각오로 증언에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역사를 바르게 알린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재현이 되면서 이제 한국의 이제 순환사, 식민지 역사를 알린다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지금 와서 다시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보면 노수봉님은 나쁜 군인에 대해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타이 사람, 중국 사람 모두 친구가 함께 만들어야 될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추어 본다면 지금의 우리가 어떤 역사를 쓰고 있는지 어떤 역사 안에 좀 갇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현에서는 많은 부분 순결 이데올로기로 미끄러지고 외설적으로 소비되어 버렸는데요. 이 민족국가 바깥에서 등장하는 위안부의 문제를 봤을 때 이건 그렇게 우리가 국가 역사라고 했을 때 민족의 순환사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국가의 입장일 뿐이고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었고 그것이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래서 이 민족 더 나아가서 이 귀향이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삶의 현장이나 91년 이전에 나타났던 이 분들이 민족 국가 바깥에서 나타난 분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 우리도 국가 안에서 이렇게 사유했던 것들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보고 감사드립니다. 일단 박수를 이렇게 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증언자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세대들이 위안부의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이라든가 이걸 듣고 다시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이 노래의 목소리를 덧대는 것,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이어 부르는 것이 돼야 한다라고 글을 쓰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야 하는 우리에게
이 국민국가받기 위안부 문제는 난민 여성의 문제와 결코 다르지 않은, 그리고 나의 삶과 결코 다르지 않은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이 책의 2부에서 2부의 끝에서 두 번째 글입니다. 권설빈님이시고요. 전핑 이미지의 바깥을 펼치며 어떤 옷차림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시각문화 연구자이고 또 이렇게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하신 적도 있고 지금은 그 미디어나 시각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로힝야 난민의 그 재현과 관련한 지금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재현되는 존재들 속에서 그 재현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박수를 맞아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시각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전솔비라고 합니다. 앞서 이진 선생님이 이제 증언이나 문학을 이제 주 관심사로 하신 어떤 재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난민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난민의 이미지들이 다른 소수자 재현 방식과 만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질문들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주요 관심은 소수자 운동과 시각 문화가 주고받는 이미지 텍스트라서 정체성이나 차이, 경계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예술 작업들 속에서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또 학계와 예술계 그리고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만나는 어떤 공동 작업들이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찾아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쓴 글은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 상에서 특정한 방식으로만 등장하는 소수자 이미지들에 대한 답답함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실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재현된 이미지이기에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어떤 작동 방식이나 다시금 그것이 실제에 영향을 미치는 억압을 하기도 하는 이미지의 양면성을 살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이미지들을 전략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소수자나 소외된 자, 타자, 재현된 대상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저를 포함해서 연구나 작업, 창작 행위를 하는 비평을 하는 모든 분들이 지면이나 어떤 전시장 안에서 굉장히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난민이나 결혼 이주 여성이나 혹은 이주노동자 같은 제가 상상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말고도 소수자라는 한 단어 속에 포함되는 굉장히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떠올릴 수 있는 제각각 다른 범주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소수자의 이미지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매체를 거쳐서 재현된 영역 안에서만 상상되고 그 상상된 이미지가 실제 의미를 더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의식 안에서 다시 그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고 누군가를 대상화하거나 타자화하는 익숙한 방식이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작업들, 증언을 다시 재현하는 어떤 방식들이나 소수자를 새롭게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 지점에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상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누군가가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영역과 그가 처한 상황을 동시에 드러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당사자에게 카메라를 들려준다라는 쉬운 방식으로만 귀결되진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받아쓰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방식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 받아 적을지, 어떻게 다시 전달할지 계속 실패하고 시도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를 하고 내가 미처 보지 못했지만 항상 그곳에서 말하고 있었던, 항상 표현하고 있었던 지점들을 더 보고 더 듣고 짚어내는 것들이 보는 이나 듣는 이, 그러니까 쓰는 사람 혹은 말하는 사람, 다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치열하게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재현되는 존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재현된 어떤 이미지 안에서 계속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더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더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제가 쓴 글 안에서도 늘 권리 다음에만 나와야 하거나 권리를 말해야지만 얘기되는 그런 욕망의 영역이 권리 얘기 없이도 혹은 권리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난민현장 선생님들과 활동을 했던 2018년쯤은 특히 이러한 난민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그것을 둘러싼 이미지들이 미학적인 것 혹은 정치적인 것 그 양쪽에서 소구되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어긋나는 작업들을 보면서 이제 다른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한편으로는 혐오 표현들이 더 거세게 묻었던 이미지를 억압하고 있었고 그 바깥에서 재현된 이미지들이 그것과 잘 그 속에서 이제 재현이 아닌 표현을 잘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작업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계속 이 재현된 영역 안에서 말하지 못한 것들을 더 찾고 싶다는 생각들을 했었고 제가 이 글에서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도 이주 노동자의 눈에 띄는 옷차림 혹은 난민 여성의 화려한 손톱이라는 그동안 어떤 타자화된 대상이나 소수자라고만 말해주던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 바깥의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발표에서는 제 글에서 주로 다룬 두 가지의 어떤 사례를 이제 책이 흑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컬러 이미지로 잘 보여드리려고 이미지 위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제가 이 책에서 첫 번째로 다뤘던 프로젝트는 박가인 작가 이주민 패션 매거진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찍힌 이제 분들은 부평일대 그 거리의 패션 거리에서 찍힌 그 이주 노동자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들은 이제 여기 이제 마크가 찍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겠지만 마이그런트 패션 매거진이라는 패션 매거진의 형식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길에서 어떤 자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분들을 픽업해서 길거리에서 즉석으로 찍힌 사진들입니다. 그런 어떤 의도를 이 작업에서 이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이들이 그런 패션 매거진이라는 세팅 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저 상황이 되게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카메라 앞에 자리가 어떤 보도를 하기 위한 어떤 방식들이나 어떤 이들의 어떤 이주노동자로서의 속성에 주목하려는 그런 작업이 아닌 그러니까 피부색이나 국적, 한국에 온 이유,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을 재현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입고 있는 옷, 그것에서 드러나는 개성 같은 것들을 초점화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주노동자 하면은 듣는 어떤 외노자라는 혐오 표현 속에서 추레하거나 허름하다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편견을 갖고 보는 이미지 너머에서 그것은 어떤 국적을 구분할 수 없는 옷차림이나 스타일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의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복장에서 이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조용히 섞이거나 혹은 어떤 혐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눈에 띄지 않도록 한국 사회에 스며들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떤 개성이나 멋을 드러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국가적 문화적 전통으로 이분들의 스타일을 보려고 하지 않는 작가의 시선 그리고 이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들을 한껏 꾸몄다는 사실에서 이 프로젝트의 어떤 자유로움이나 편안함 같은 것들이 전달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 패션으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의 눈에 띄고 싶은 욕망을 가시화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작가가 만들었던 잡지 안에는 녹색으로 머리 색깔을 맞추고 그 녹색 머리와 초록색 자신의 셔츠 색깔을 맞추는 등 어떤 자신이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을 더 재밌고 다양한 어떤 패션으로 드러내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나 이들이 처한 정체성이나 혹은 이들을 둘러싼 배경만으로 이렇게 딱 구획되지 않는 그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의 이미지들 속에서 어떤 비집고 나오는 어떤 표현임을 포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이 어떤 제한이 아닌 표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누군가가 보여주는 화려한 픽션이라는 것들이 동시에 그가 드러낼 수 있는 욕망이 다른 존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는 노출이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노출이 추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진 안에 여전히 드러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찾다가 이제 이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는 네일살롱이라는 컨텐츠를 이 책에서 조금 적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조금 더 길게 일다라는 매체에도 제가 글을 실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난민 여성과 활동가가 대화하면서 손톱을 손질해 나가는 영상이고 각각 다른 난민 여성의 손톱들이 각양각색으로 변하는 과정을 한 몇십 분 가량의 이제 어떤 러닝 타임 동안에 계속 관람자가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난민의 손톱 이미지를 불러온 것은 이주노동자의 사진들 속에서 여성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어떤 현실과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가족이나 어떤 남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여성의 현실과 동시에 난민들은 자신들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들을 좀 보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몸의 영역이라는 것들은 그가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점을 짚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난민이라는 큰 범주로 보기보다는 난민 개개인 다 다른 상황 속에 놓인 어떤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진 몸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취약성의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위치에서 가능한 이미지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민 여성의 손톱을 손질하는 이 프로젝트는 욕망이 어떻게 몸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비집고 나올 수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이들은 이제 각각 자신이 원하는 색깔도 고르시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뭐 글리터나 혹은 여러 가지 그 무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디자인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 손톱들이 다 다르다는 점에서 이분들의 표현하고 싶은 어떤 모습이나 자신이 선택한 것들로 드러나고 싶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그 손톱을 이 대화는 이제 유튜브 중간에 나오는 대화인데요. 물론 이 속에서는 손톱을 드러내는 것조차 두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여전히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고 그런 영역은 또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소개한 이 두 이미지들은 재현이 아닌 표현이나 그러니까 재현이 아닌 이들의 표현, 그리고 범주의 특징이 아닌 개인의 어떤 욕망, 혹은 재현된 이주노동자, 재현된 여성 난민 이렇게만 단순하게 말해줄 수 없는 실제 이들의 어떤 삶의 아주 일부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톱이라는 공간이 특히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없는 사람한테도 찾아보면 어떤 작은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작지만 여기서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은 어김없이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상화하려는 어떤 재현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어떤 표현이라는 게 그 안에 존재하고 그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그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게 이제 권리를 넘어 욕망을 본다는 어떤 문제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할 때 어떤 듣는 이는 과연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전체가 다 드러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드러날 수 있는 누군가의 몸에서 그래도 무언가를 읽어내려고 할 때 어떤 방식이 필요할지, 또 그 공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떤 예술 작업들이나 어떤 유튜브 콘텐츠라는 대중문화 혹은 시각문화 안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실제로 그것이 장소로서 구성될 수 있을지 이것을 상상해 볼 것이 요청된다라는 점을 이제 이번 글에서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이 이제 앞서 지은 선생님이 말해주신 그 증언 그것을 함께 듣고 함께 말하는 문제와도 이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뭐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현장에 대한 고민이나 또그 예술 작업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과 다 이제 만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분위기 조금만 바꿔볼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채팅방에 좀 많이 남겨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이크 때문에 당황을 하여 그 말씀을 전달드리는 것을 잊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조용하셔서 지금 화면도 좀 안 보이고 그래서 혹시 얼굴을 공개해도 되시는 분들은 좀 공개해 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록이 물론 여러분들이 다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발표하는 화면만 기록이 됩니다만 유튜브에 일정 기간 동안 올라갈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화면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만 그게 괜찮으신 분들은 화면을 좀 켜주시면 좋겠고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고개도 주걱거리고 여기는 좀 어려우신가 보다 해서 빨리 뛰어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좀 의견들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토론을 할 때에는 옆에 남겨주신 걸로 질문을 받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발화를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도 또 말씀을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난민 현장에 이렇게 모인 친구들 이렇게 좀 열정이 막 너무 넘쳐가지고 지금도 발표가 막 엄청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았었던 지점도 있지만 멈춰야 할 때를 또 멈추지 못하고 바람이 통해야 할 때를 또 바람을 통하지 하지 못하고 뭐 이런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람구멍이 되어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실 분은 전설비 선생님도 그랬지만 제가 오늘 패널 분들은 좀 대부분 책에서 많이 못 보여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셨어요. 물론 시간의 제약도 있었지만 이다은 선생님 책에서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작가이시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그 난민들이 점거한 공간 안에서 아카이브 작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작업에 대한 그 리뷰인데요. 자신의 작품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흑백으로 실리고 또 오디오 제공이 되지 않는 책이다 보니 한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많이 보여주시는 쪽으로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다은 선생님이고요. 시각예술가이고 홈페이지나 이런 블로그에 작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책에서 그런 부분들 좀 찾아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와 전주고 베를린 기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했던 게 이 책 가운데 부분에 이게 독일어지요. 예, 독일어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의 비밀도 오늘 조금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가이고 이다은이라고 하고요. 앞서 지영 선생님께서 그 약간 환기를 시켜주셨는데 저는 약간 바람을 불고 오는 사람이고 저를 막 엄청 어렵게 얘기하는 거를 잘 못해가지고 정말 작업 발표하듯이 뭔가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시각예술가지만 동시에 이제 뭐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기획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 예술가 난민의 접점으로서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용훈 씨와 함께 진행했던 베를린 리서치 그리고 인터뷰 프로젝트를 이 난민 현장과 엮어보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 내용을 압축해서 실은 것이 이제 난민화되는 삶에 이제 실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왜 이런 작업이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이런 활동을 리서치 활동을 하기까지 저는 2018년도에 규칙성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강연 프로그램과 이제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도 같이 했지만 이제 패대기라는 팀에서 이제 뭐 연구자, 배우, 퍼포머 그리고 번역가 그리고 시각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학문의 영역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밖으로 끌어와서 좀 예술이나 좀 사회로 연결시켜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고민한 학문과 예술의 협업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공연을 연출하면서 기획할 때 그때 이제 한국의 2018년도 예멘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직접 제주도에 내려가서 제주 범도민위원회 활동가분들도 만나보고 난민분들 만나보면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실상을 접하게 된 것이 제가 난민의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보면서 이제 뭐 제주도에 자리 잡은 이주민 여성분들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 공연에서 그 오드리 로드의 저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게 이제 공연의 시나리오의 일부로 이제 차용되어가지고 이제 대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저의 이제 오드리 로드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난민에 대한 관심들이 우연과 겹쳐가지고 제가 이제 베를린에 있는 난민들 그리고 그 난민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접속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겨울을 맞은 그 겨울 끝무렵이랑 이제 그 2019년도 여름에 이렇게 두 번 방문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겨울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전에 그 공연했던 그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 공연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홈페이지에 다 그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거기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베를린 방문했을 때는 이제 약간 오드리 로드의 흔적을 찾으면서 그녀가 활동했던 이제 7, 80년대 당시 베를린의 여성운동들의 진영을 좀 폭넓게 살펴보면서 또 한국과 대조해보는 것이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백인애와 쇼크파브릭이라는 이 두 공간인데요. 그래서 이 오드리 로드와 그 동료들이 머물면서 활동했던 공간들인데 이 백인애라는 곳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인애는 지금은 이제 여성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개발과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이제 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던 존재들, 뭐 그게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점거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공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기 자신을 정치적 에이전시로서 강력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이제 점거였던 것이죠. 이게 난민이랑도 저는 조금 이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난민도 이미 살고 있는 그 민족이나 아니면 뭐 그 국가에서 봤을 때는 그냥 국경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 불법인 사람들이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무기가 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재를 발산하는 것이 점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거 정치로 처음에 이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인터뷰 내용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통일 이후에 동독과 서독 페미니스트 간들의 어떤 그런 갈등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난민이나 뭐 여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첨예하게 다른 입장들이 있고 또 국가 간이나 종교 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조율해 나가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동독과 서독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한국의 어떤 통일 이후의 상상을 좀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아주 잘 편집된 상태로 역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려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이 더 잘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틀어보긴 할 텐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갔던 공간이 쇼크파브릭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쇼크파브릭도 역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히나 이제 더욱더 지금은 난민 여성들을 위한 어떤 법률 지원 그리고 생계 지원 그리고 예술 문화 활동들 그리고 어학 공부까지 해서
다양한 난민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특히 이제 이곳의 특징은 이제 이슬람식 사우나를 운영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그 여자들의 되게 내밀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제가 이제 베를린 외곽 지역에 있는 난민 캠프에 이제 초대를 받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또 이어져서 더 많은 난민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가능하게 해준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 마지막에 일단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민들을 처음에 만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법적 신분으로서의 난민으로 규정되는 이들만 인터뷰한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난민화라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폭력의 작동 양상에 더 주목을 해서 보다 외연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주와 정주라는 개념으로 프로젝트의 어떤 중심을 좀 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정말 진짜 법적 지위 난민을 얻은 사람도 있고, 아직 그 난민의 법적 지위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도 또 있고, 또 이제 그냥 정말 자발적으로 넘어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노동자 신분으로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사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 삶을 택한 이 사람들의 고통이나 환경이나 입장 등이 되게 서로 첨예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뭔가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 입장의 고통을 폄하하거나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쉽게 난민화라는 말을 붙이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좀 이주와 정주라는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차하고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이 사실 그동안에 저희 난민 현장 선생님들과 모임에서 나왔던 문제들이나 고민들과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개념으로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장소성이라는 개념인데, 이제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인종주의나 난민 문제를 대하는 로컬이나 풀뿌리 장소들을 부각시킨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주와 정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장소들을 부각시키면서도 또 그 다른 장소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실험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쇼코파브릭 그 컬러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지 않은데 나중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제트카우라는 곳인데, 이 제트카우 역시 그 산업화 시절에 그 화물을 운반하던 그 폐기차역을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레지던시로 이제 다른 예술 방식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 레지던시입니다. 그래서 이 제트카우의 예술 감독과 이 예술가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그 대안시장을 열어요. 그래서 그 대안시장이 이제 괴터마크트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시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괴터마크트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주민들, 그리고 노동자들, 그리고 난민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자전거를 원래 고치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자전거도 고치고, 이제 음식도 나누고,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트카우가 있는 곳이 또 모아빗이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모아빗이라는 장소가 원래 아주 예전부터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리를 잡았던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난민과 이주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 모아빗에서 특히나 난민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 여러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트카우에서 예술 감독인 미요가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안시장을 생각해낸 이유가 피부색도 다르고, 그리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출신국가도 다양한 이제 이 모아비 거주자들이 모이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쇼핑몰이라는 겁니다. 이 쇼핑몰에서는 그런 차별이나 그런 차이를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이 물건을 보고 또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대안 공간으로서, 대안 시장으로서, 이게 자본과 대항하는 약간 그런 의미로도 될 수 있지만,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대안 공간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대안 시장 괴터마크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제트카우에서 열린 그 대한시장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갔을 때 또 운 좋게도 제트카우에서 요르단 작가들과 그 교류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타국의 이제 예술가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베를린에서 온 정착한 사람들 중에 이제 난민 출신들의 예술가들과 많은 이제 교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요르단 작가들이 있었고, 이 요르단 작가들의 작품 중에 이제 일부분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쓰는 책의 한 페이지가 곧 우리의 하루라면 왜 우리는 단 한 줄의 문장도 서로 동의할 수 없을까? 이런 문구에 이제 그 텍스트가 흘러나가는 그냥 평범한 그 일상의 장소에서 흘러나가는 그런 작업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얘기를 해서 이거를 우리 이번 책의 컨셉으로 좀 삼아보자 해가지고 대표 이미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영상을 제가 그냥 이제 촬영을 한 게 있는데요. 그것도 비메오 링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제가 그것도 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모아비 풍경인데요. 이 모아비 풍경이 아까 전에 그 이주 노동자들과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이곳이 가격이 땅값이 싸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서 좀 그만큼 갈등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비 풍경이라는 이 사진 작업을 이제 할 수 있게 도와준 친구가 키키라는 이제 한국인 예술가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제 베를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 친구가 이제 모아빗에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주민들과 그 이주민들, 정주하는 사람들과 또 이주하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갈등 관계를 굉장히 일상의 아주 그 섬세한 그 장면으로 영상 작업으로 키치하게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친구의 얘기를 그대로 이제 책에 실는 것이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이 친구와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그 할아버지 이야기 말고도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에피소드를 주제로 한 영상이 이 친구의 비메오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그런 친구고요. 그 다음에 실린 것이 곰팡이 지도인데 이 곰팡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 멜라니 가란드라는 이 예술 작가가 그 작업으로서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 예술가의 그 작업실에 방문했을 때 눈에 띄는 그 물건 중에 하나가 이 곰팡이가 서린 천이었습니다. 이 멜라니 가란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친구도 역시 모아빗과 관련이 있는 친구고요. 역시나 자기 스스로도 이제 이주자였고 이주자였던 신분에서 이제 이곳에서 예술가로서도 정착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그 곰팡이나 이끼 같은 굉장히 미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경계를 넘어서 이제 막 퍼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흔적들 그 트래킹을 계속 이제 아카이빙하는 형식의 작업을 하는데 이 친구가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작업이 스튜디오 미그라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 미그라는 모아빗에 있는 역시 그 레지던시 같은 그런 공간인데요. 이 스튜디오 미그라는 이 이주민들, 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냥 문화 활동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표현을 넘어선 어떤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같이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스튜디오 미그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책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들이고 여기에 썼던 그런 텍스트들은 제가 쓴 것들이고요.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것들, 영감을 받은 것들을 텍스트로 이제 분포해서 한번 이미지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책에는 조금 설명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두 가지 이미지를 대결 구도로 책에 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19년에 있었던 베를린 퀴어 퍼레이드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2019년 그 베를린 퀴어 퍼레이드가 2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크게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든부르크 문 앞에서 열린 그 장면인데 이 장면과 대결을 하는 구도의 그런 그 하나의 퀴어 퍼레이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책에는 실리지 않은 장면인데 이거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를린 퀴어 퍼레이드의 그 가장 큰 메인 스폰서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다시피 이거 보면은 다 스폰서들인데 이게 다 대기업 스폰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를린 퀴어 퍼레이드 안에서도 굉장히 그 첨예한 정치적인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퀴어 퍼레이드의 상업성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이 핑크워싱이라고 하죠. 이 핑크워싱, 퀴어워싱이라고 하죠. 이런 거대한 스폰서로 등장함으로써 그 팔레스타인이나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소수자들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굉장히 지워버리는 그런 또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이 퀴어 퍼레이드에 다들 이제 그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이제 막 그 돌아다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에 반대한 얼터너티브한 퀴어 퍼레이드가 또 따로 열렸었습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 퀴어 퍼레이드,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제 그 자유로움을 위해서 이제 운동하는 그런 이런 구호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대결 구도로 그런 식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 곳이 그 로자 룩셈부르크, 베를린의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안에 있는 그 영 마이그런트라는 이제 블로그 필진들을 이제 인터뷰한 그 장면을 제가 실었는데요. 이 영 마이그런트 블로그는 역시 이제 그 블로그 이 제목답게 많은 이제 난민들 그리고 이주민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저널 형식으로 싣는 그런 블로그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분들이 다양한 언어의 텍스트를 필진들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독일어로만 이뤄진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고 번역 없이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터키어로 쓰여질 때도 있고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페르시아어나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점거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좀 더 감각적인 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잠깐 한번 들어가 보면 봐야 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잠깐 이 독일의 그 자막 번역 문화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독일은 모든 영화가 기본적으로 외국 영화는 모든 영화가 거의 대부분 더빙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외국 영화도 다 독일어로 이제 더빙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좀 깨고 싶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좀 로자 루셈부르크 좀 혁명적인 좀 감각의 혁명을 좀 이루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 얘기할 때도 1인치 장벽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막 장벽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비슷한 거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여러 언어로 이제 메뉴들이 보여요. 하나를 클릭해보면 지가 모르면 뭐 일어나 성공이 하나도 어떻게 다가오는지 다들 이제 사과가 어쨌든 사과라고 어떻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 자기 그럼 이게 로딩이 굉장히 많이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그 사과가
또는 우리 4명이 모이고 선생님이 네. 보면 계속 말씀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언어에 이제 꼭 그 전문적인 필진들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다 이제 그냥 그 베를린이나 독일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일상이나 중요한 이슈들을 이제 자신들의 언어로 적어서 이제 블로그에 올리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구경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마지막 전이 이제 그 우먼인 리그자일의 빌딩 브릭스 페스티벌 장면을 제가 넣었는데요. 이 우먼인 리그자일은 그 유럽에서 유럽으로 들어온 이제 타 유럽인, 그러니까 비유럽인들의 어떤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갔을 때는 마침 이제 이 페스티벌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분들 역시 기획자분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히 이제 그 아프리칸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베를린 삶에서의 이야기들을 이제 발언 형식으로도 하시지만 이렇게 축제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장면이 뭔가 이제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좀 뭔가 활동적인 운동의 어떤 그 중요성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일부러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먼인 얘기자리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또 이분들의 주요 활동이나 여러 가지 펀딩들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넣었고, 그다음 책에는 실려있지 않는 이미지들인데 베를린의 인상적인 장면을 제가 3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이 아카이브를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느꼈던 3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을. 이분은 이제 그 파리바라는 이제 그 분이신데요. 제가 난민 캠프에 갔었을 때 이제 만나게 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난민 캠프라는 곳 자체가 그 절대 외부에는 개방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저희가 12월 30일 날 그날 그곳을 방문했는데 약간 연말이라서 조금 다들 마음이 조금 열려 있어서 제가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외부인들을 되게 절차가 까다로웠거든요. 네, 그 12월 31일 날 들어가서 이제 얼굴은 보여지지 않고 이제 이분의 파리바 분의 남편분이 저희를 이제 인도해가지고 여성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가서 이제 파티를 하고 이제 춤을 추고 이러면서 놀았는데 이때만 해도 정말 그러니까 아예 레코딩 하나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이제 남기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때의 어떤 저희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용기를 내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신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인터뷰를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고 또 작가로서 이제 카메라 뒤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모습이 정말로 자신을 엄청나게 꾸미고 오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메이크업도 다 받고 오시고, 그다음에 옷도 새로 사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난민으로서 보여지는 이미지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는 스테레오타입화된 이미지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의 발언을 검열하는 모습이 너무 저는 되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면서 약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또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직 난민 위치를 가지고 계시지 못해요. 난민 인정도 아직 못 받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준비했네요. 네,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가지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베를린 난민 캠프 입구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났던 또 하나의 이제 청소년인데 나디스라는 이제 그 친구와 함께 또 해나 시술 장면입니다. 이 친구도 역시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손이라는 것들을 해나하는 어떤 것들 4개로 이제 저희가 소통했던 그 장면들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밖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다 여기에 실을 수는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나중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난민 현장의 결에 맞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책에 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여태까지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들을 보여주셔서 제가 더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낯선 것들이 그 낯선 것들 자체로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낯설다라고 하는 것이 낯설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도 좀 그렇게 돼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분이 같은 1분이 아니라 좀 많이 여러분들이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예, 김기선 선생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사단법인 아기의 변호사이시고 거기에 인권활동가이십니다. 지금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 인권기록 활동을 하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말씀해 주시는 걸 2가지 정도의 논점을 맡아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 이 책에는 2부에 로힝야 난민 이야기에 글을 주셨고요. 그때 우리에게 발표해 주셨던 것을 김민현 선생님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까지 포함해서 글을 써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제목은 생존하는 것만으로 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오늘은 슈핀마을에 있었던 모하메드 유누스의 이야기랑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캠프의 이야기 그런 그 2가지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저희 3부에서는 사단법인 아기만이 아니라 난민인권센터와 전제법인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단체들과의 관계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너무 아쉽고요. 난민인권센터의 선생님들은 오늘 오시기로 하셨었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발언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법무부하고 3차 대면을 해야 되는데 긴박한 인터뷰가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안에서 정말 그 고은지 선생님이 저희한테 해주셨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국가가 정말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 난민 이야기를 하고 만나서 계속 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국가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지역들과 말들이 섞이는 과정 안에서 저희를 마지막으로 지금 로힝야의 난민 캠프와 연결시켜줄 분이십니다. 김기선 선생님, 좀 시간이 오바됐지만 조금만 더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아디의 김기남이고요. 작년에 그 연구 모임에서 잠깐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로힝야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대단히 부담을 가지고 못하겠다. 뭐 유무자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쉽게 뭐 가벼운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해달라고 했던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뭐 강의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뭐 작년 말 되니까 뭐 하나 써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자꾸 하라 그러니까 학생처럼 이렇게 하게 됐던 것이 또 이 자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 아디는 그 전쟁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잠깐 10초만 소개해드리면 전쟁 지역에서 피해 생존자들과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사업도 하고 커뮤니티 지원 사업 그리고 한국과의 어떤 연결하는 어떤 그런 중간 매개자 역할도 지금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로힝야 난민 같은 경우 난민 이슈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정도 17년도 초부터 계속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록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인터뷰나 이런 증거 수집 이런 작업들이 조금씩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전까지 했던 거 종합해 보면 한 845개 정도 이런 케이스들이 집적이 됐었고 그런 녹취라든지 증거들을 바탕으로 지금 아카이브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20개 정도 넘게 지금 작성을 했고 지금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 절차에 제출하고 어떤 그런 소통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피해자들이 좀 더 보호받고 그들의 이야기로 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에 나와 있는 사실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책과 이어지는 내용들을 조금 사실 말도 안 되는 분량으로 짧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배발해 드렸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반복하기보다는
그 맥락 속에서 그 구체적인 사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고,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또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분은 마음보다 카충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축제마을이시고 토박이 소위 말해서 거기서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방글라데시 넘어오기 전까지 살았던 분이시고요. 실제 근데 이분이 계속 거기에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게 추피마을인데 본인이 직접 지도를 보면서 이게 우리 집이야라고 이렇게 해주셨던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로 우리는 로힝야하고 미얀마 사람으로 그렇게 시민권 지위가 없지만 그 벵갈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계속 추피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말씀을 드리면 옆에 지금 계속 증언들을 영어로 계속 제가 그냥 보여드릴 거고요.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1992년도에 방글라데시 난민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57세는 당시 27살 정도 되는데, 이분이 2, 3년을 방글라데시 지금의 난민 캠프 인근에서 살다가 다시 추핀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강제 송환이었죠. 그래서 난민 캠프에서 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을 총칼로 등 떠밀어서 이렇게 보냈다 그런 상황들이고 다행인 것은 강제 송환이었지만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 근데 모하메드 유누스는 제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거의 캠프에서 태어났고 같이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국이 안 돼요. 하셨습니다. 네? 하는 공유가 지금나요? 네. 죄송한데 한국어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셔서 약간 네. 예. 네. 지금 네. 이제 되나요? 네.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부터 한 번만. 앞에 이분이고요. 그 와운다 카툰 그리고 이 지도가 그 이분이 그 구글 지도상에서 이게 내 집이야라고 했다. 그 옆에 보면 숫자가 이제 사실 숫자인데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사진이 사실상 92년도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우병우 의사회가 위에도 컬러이긴 한데 그때 당시 컬러로 찍었던 거. 그래서 저 상태의 이미지, 그 당시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생활거지들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 실제 캠프에서 이렇게 여성들 이렇게 운막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쭉 사시다가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978년도에 한번 그런 대외 공격이 있어서 난민이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92년도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사건, 근데 그 중간에 이제 82년도에 시민권법 제정을 통해서 노동에 완전 무국제가 됐던 과정,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시티화에서 있었던 그런 폭력 내지는 무슬림에 대한 정말 학살일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미얀마 전역에서는 무슬림 내지는 로힝야에 대한 혐오와 그 증오 이런 것들이 정말 일상화되는 그래서 로힝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다른 소수민족이라든지 이런 분과의 생활 단위에서의 교류까지도 아예 끊겨버리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2012년도 그 증언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2012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차별적인 어떤 이런 대우들을 계속 받아왔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이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는 종교행사도 제대로 같이 못하게 되는데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밖에 이렇게 망을 세우고 사실상 군인들이 내지는 행정관이 오는지를 감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발각되게 되면
감옥에 보내겠다라는 이런 협박들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가 되게 아마 이미지화 금방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라마단 기간이나 이런 때 이제 불을 먹기 밤에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 별빛이라도 어떻게든 집안에 좀 끌어들이려고 천장을 뚫어가지고 그 불빛에서 밥을 먹고 했었다라는 그런 증언을 하고 계시고 그때 이제 We are under too much pressure there 이렇게 좀 표현하셨던 것에서 그런 감정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동의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다니면 잡혀서 되게 구타를 받고 심지어 뭐 죽도록 두드러 맞는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지불했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몇 개만 말씀드렸지만 생활 모든 영역에서 이제 이런 제약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제대로 이렇게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구금하거나 이렇게 쭉 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17년도 사건도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2017년도 전에 거를 좀 넘어간 거고요. 2017년도 사건이 사실 되게 지금 이제 난민이 된 또다시 난민이 된 그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아들 유누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은 2시 30분에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있다가 군인들이 집을 쳐들어와서 닭장에 숨어있던 아들을 쏴 죽였다라는 그런 증언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추핀 저희는 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해서 이제 상황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파악해서 매핑을 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본인도 아기라든가 사실상 경향신문이나 이런 보도에 보면 그런 증언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는지요? 네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도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도 총상을 입었다라는 그 증언도 하셔요. 그래서 이웃마을 가가지고 빌리지 닥터, 그러니까 뭐 이런 클리닉이 있어서가 아니라 로힝야 사람인데 면허가 없는 그렇지만 좀 기술이 있어서 제공했던 그런 서비스를 받았다 그런 거고 이상하게도 이 어머니는 유누스라는 셋째 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러니까 본인 눈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유독 그렇게 슬퍼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남편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넘어가시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체포돼가지고 학교로 끌려갔다가 그 뒤로 행방불명되고 지금까지도 그 소식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 저희 조사에 따르면 이분들은 52명, 54명 중에 2명이고 그 인근에 끌려가서 이렇게 학살을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무슬림들은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다음날 곧바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게 관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자 이웃 사람들 불러다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어디론가 산으로 데려가는데 그때 군인들이 그걸 막아서고 데려가서 집 불에다 놓고 이제 불을 질러서 다음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 그 유누스가 타게 보였다는 그런 정도의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국제사회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아무리 해서 좋은 그런 식량, 뭐 음식을 먹어도 내 마음이 만족스러울 수도 없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얀마 돌아가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돌아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정의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 이후에 지금 보면 정의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진전이 있었느냐 잠깐 업데이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국제형사재판소는 총 5단계 프로세스에서 예비조사에서 공식조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가 정식적으로 이 로힝야 학살에 대한 죄송합니다. 로힝야 학살은 아니고요. 이 미얀마가 노마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그런 관계로 강제 추방의 건에 한해서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고요. 제가 지금 victim participation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이렇게
이 수사가 그 관계자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유엔재판소죠. ICJ라고 소리 들리고요.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감비아 정부가 다른 나라를 대신해서 미얀마 정부를 제너사이드 협약 위반이라 해서 ICJ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제소 제도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공청회 열어서 긴급조치 명령과 그리고 앞으로 권한 판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 그 결정이 1월 달에 내렸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권한 심사가 좀 3개월씩 연장이 돼서 아마 7월 달에 한번 있을 예정인데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열릴지는 불투명하겠습니다. 그리고 WIWM은 유엔이 만들어낸 이런 전쟁 범죄 진상조사는 이미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 보고서 그 활동을 통해서 전쟁 범죄, 반민족 범죄 그리고 제노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그 이후에 이제 활동으로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작업들을 하겠다. 그래서 향후에 있을 ICC, ICJ 이런 프로세스에 증거들을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제 이 조사관들이랑 저희도 또 통화를 하고 어떻게 협력할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뭐냐면 소위 이제 이런 제노사이드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관할권, 소위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 관할권 행사와 상관없이 보편적 관할권,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든 간에 한 일개 국가가 재판을 시도록 하자 이런 개념인데 아르헨티나가 이제 그러한 규정이 사실상 헌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단 그 재판 단계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한 제가 이제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이들이 뭐 진상조사하는 마을들은 정말 뭐 몇 개 안 될 것이고 이들이 증언을 듣는 사람들도 몇 명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0여 개가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마을들에서 있었던 그런 학살들의 진상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큰 과제로 남아있고요.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정말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캠프 상황에서는 캠프는 오늘 자료를 보니까 50명 확진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근데 문제는 50명이라는 게 하루에 정말 10명 검사하는 게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검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검사 키트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략 검사 키트로 저는 좀 충분히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로힝야 분들이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그게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이런 위험성에 대한 홍보나 예방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저희 이제 활동가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뭐 소셜 디스턴싱 뭐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도 많은 확진자가 더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국적자잖아요. 미얀마에서 사실 무국적자로 계속 살아왔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쫓겨와서 정말 캠프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뭐 정말 척박합니다. 캠프 가보시면 대부분 아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코비드 때문에 지금 이들을 보여주는 국가라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새 들리는 이야기, 좀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코비드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왜냐면 이게 코비드가 이제 창고를 지금보다 훨씬 더 하면 아예 모든 게 이제 셧다운 돼버릴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심각한 식량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 위기까지도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두고는 많은 사람이 노력도 하고 있고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코비드-19이 결국 코로나가 결국 로힝야 난민에게 이렇게 우호적이진 않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 공유 끝내주시고요. 위에 빨간색 눌러주시면